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89%, 코스닥은 1.94%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은 코스피에서는 개인하고 기관들이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주식 시장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기분도 좀 좋지 않죠. 또 게다가 나라의 정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고 또 산불 맞아 나서 또 인명피해까지 생기고 있고 해서 여러모로 우울한 그런 한 주가 아닐까 싶어요. 자, 어쨌든 주식 시장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든 분이 바로 이분이죠. 이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관세를 부과해서 세계 경제를 매우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재 나와 있는 기사들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또 그리고 유럽 연합, 중국, 뭐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국가에다가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특히 4월 3일부터는 2일부터입니까? 미국으로 수입되는 뭐 자동차 또 자동차 관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트럼프의 이런 공격적인 이런 관세 정책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세계 경제 무역 시스템에 굉장한 불확실성을 갖다가 가져오고 있죠. 지금 신난 사람들은 아마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또 그리고 이 관세 정책이 뭐 어떻게 바뀔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투자자들도 참 돈을 굴리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관세를 갖다가 부과하고 있는 이 목표는 뭐냐면은 어쨌든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하기를 관세라는 것은 뭐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니까 관세를 안 내려고 미국에 공장을 만들게 되면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불을 이 새끼가 불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참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지 마음대로 단어를 저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뭐 시장에 지금 직접적인 이번 주에 영향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자동차 관련 관세입니다. 미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자동차, 뭐 부품까지 포함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4월 3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조치를 통해서 미국 그쪽 백악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관세 수입을 관세로 인해서 세금을 거두고 뭐 또 1년 사이에 이런 수익을 거둘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한테는 이익이 된다 대충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정리해서 예상되는 경제적인 영향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맞잖아요. 그 정부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은 당연히 이것은 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또 그리고 이런 것은 또 물가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경제 측면으로 이래 봤을 때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정말로 이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드는 거거든요. 기존에 우리도 미국하고 FTA 협상을 체결했었고 또 그때 우리가 FTA를 계약을 했을 그 당시에 반발이 우리도 엄청 심했습니다. 심했는데 어쨌든 그 체결되고 난 다음에 쭉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미국에게 돈을 많이 벌거든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또 한 번 더 또 바꿨습니다. 내용을 바꿨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우리가 미국한테 돈을 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돌파구로 찾아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미국은 자기한테 이제 이익이 안 된다고 새로 이제 이거 기존의 어떤 계약을 갖다 다 엎어버리고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 계약을 갖다 저렇게 얻게 되면 계약을 하는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뭐 캐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캐나다는 뭐 국민소득의 5분의 1이 미국 관세하고 영향을 어떤 관계 맺는 그런 품목들이라서
영향을 받고 그래서 가장 큰 타격을 갖다가 입는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또 멕시코 같은 경우도 뭐 캐나다만큼은 좀 덜 심각하겠지만은 어쨌든 타격을 받는다. 또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독일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유럽에서 독일을 갖다 빼버리면 유럽 연합이 제대로 안 들어가죠. 그래서 독일이 타격을 받게 되면 뭐 유럽 연합 전체적으로 다 타격을 받는다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 중국도 뭐 타격을 받긴 합니다만은 이제 미국 비중을 갖다가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뭐 국민 소득 한 3%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영향을 좀 작게 받지 않겠는가. 자동차 쪽으로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국은 적어도 영향을 받는데 어쨌든 뭐 미국하고 이야기를 해서 타결을 하려고 이야기를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거 봅니다. 뭐 각국의 대응들을 보니까 어쨌든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강대강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일본 역시 지금 미국의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옵션을 갖다가 고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들도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유럽도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각국의 대응에 대한 여러 기사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되냐면은 미국은 사는 쪽이고 이런 국가들은 미국에 파는 쪽입니다. 사는 쪽에서 뭐 안 사겠다 안 두쩌겠노. 우리는 좀 경기 침체 각오하고서라도 안 사겠다고 하는데 얘들은 팔아야 미국에 팔아먹고 사는 국가들 그러니까 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미국이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국이 소비가 크고 강해서 그런 겁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좋지는 않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데 거의 한 뭐 49.1%만 한 절반 정도를 갖다가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타격이 심각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미끌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4월 3일 날 실제로 관세가 발효되고 그럼 그 이전에 세계 각국은 그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할 거라고 봐지고 또 일부 면제되는 국가들도 좀 있긴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장님이 없어요. 대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장이 없어서 마땅하게 내가 나서서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협상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 곤란한 그런 상태에 놓여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때마침 우리나라는 하필 이렇게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서 적당하게 대응을 갖다가 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대로 경제에 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은 기업 총수가 나가서 직접 트럼프 행정부 어떻게든 줄을 연결을 해가지고 각 개별적으로라도 돌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빨리 우리나라도 국내 정치가 안정이 되어서 미국하고 좀 협상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쭉 다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할까 싶어요. 어쨌든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일단 비를 갖다가 내리는 비를 그대로 다 막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 자체도 현재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4월 3일까지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이전에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그걸 좀 제거를 하는 국가들은 조금 괜찮을 거고 그 외 국가들은 이렇게 어려울 건데 그러면 이렇게 어려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계 경제가 이제 다운되잖아. 다운. 세계 경제가 다운. 이제 경기 침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되면은 이 주식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암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못 움직이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코로나 때 부동산이나 주식, 자산 가격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 말은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이때 셀이 풀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돈이 늘어나니까 이 주식이나 이 부동산 쪽, 자산 이쪽으로 돈이 옮겨와서
시장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트럼프도 이거 노리지 않겠나 싶어요. 이걸 갖다가 입으로 경기를 좀 다운시켜서 돈을 갖다가 전 세계 확 늘리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앞서 본 관세 이야기만 보면은 어차피 우리는 파는 쪽이라서 가진 팩이 별로 없어요. 사고자 하는 쪽이 뭐 안 산다는 누자겠노. 자국 국민들이 지금 내일 당장 어떤 선거가 있어서 대통령을 바꿀 만한 입장도 아니고 또 현재 미국 대통령은 재선을 생각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번에 끝이에요. 그냥 끝. 그럼 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는 쪽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진 팩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럼 그대로 지금 미국이 이끄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저게 유도하는 바가 불확실하고 하니까 그럼 경기 침체를 유도한다 손 치면 그럼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또 돈을 푸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돈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로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죠. 주식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은 또 오르겠죠. 그럼 그런 상태에서 계속 그대로 또 가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 관세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또 아니면 좀 미국 우리가 중국에서 자꾸 우리를 못 살겠고 보니까 탈중국해서 다른 대안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계 경제는 또 다른 대안을 찾아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동안 또 기술 발전은 계속되고 제접적으로 인공지능 혁신은 계속 일어나겠죠. 그럼 경기 침체를 유도해서 돈이 더 풀린 상태에서 막 침체되던 경기가 인공지능 그런 기술 그 혁신으로 점점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서 또 경제가 또 다시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앞으로 이 발생될 거품은 얼마나 크겠네 이 말이에요. 그동안 풀린 돈도 많은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와서 또 돈을 풀고 게다가 또 뭐 혁신으로 인해서 또 돈이 만들어지고 하게 되면 그 거품은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은 돈을 갖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은 정말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정리가 될 때는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일어날 이 몇 년간에 한 10년 조금 안 되게 봅니다. 몇 년간에 이 거품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해서 일을 써야 되는 거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그 안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현금을 좀 챙기는 쪽으로 나가야 되고 재개발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 한 10년 걸린다 아닙니까? 기존에 진행 중인 재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괜찮을 수가 있는데 이제 막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의 재개발에 진입해서 막 시작이 되는 그런 단지는 정말로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는 미분양이 아마 속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잘 생각을 해보고 투자금을 잘 이용해서 요 위기를 갖다가 잘하는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뉴스 나오는 것처럼 관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 당장 하루 이틀의 어떤 아니면 한 달, 두 달의 어떤 일이 아니라 어떤 멀리 큰 그림을 그려놓고서 그 과정에 내가 어디쯤 가 있고 지금 내 나이라든지 아니면 내 어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따져서 전체적으로 좀 생각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참고로 저는 이번에 거품이 일어나게 되면은 제 부동산도 지금 이미 내놨고 이번 거품이 일어나면 상당 부분 좀 현금화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언투자를 하다가 좀 스톱을 한 상태인데 주식 시장으로 다시 돈이 좀 몰리게 되면은 지금 금하고 원하고 가격이 엄청나게 좀 올랐거든요.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오늘 조금 더 살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이번에 거품이 일어날 때 이제 주식도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주식은 지금 당장은 아니고 현금화 좀 시킬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가 지금 뭐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그 이번에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한번 거품이 빵빵 꺼질 때 그때 한번 또 한번 시도로 또 마지막 물타기를 한번 해놔야 되겠 투자를 한번 해놔야 되겠죠. 하여튼 뭐 계획을 잘 세우고 멀리 보고 가야 됩니다. 관세 이런 거 하루 이틀 이거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좀 더 기다렸다가 세력들이 들어올 때
매수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세력들이 뭐 일부 좀 매집을 했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몇 종목 있는가 들여다보니까 4개밖에 없어요. 좀 들여다봅시다. 일단 DGB 금융 T조 같은 경우는 예를 끌 수가 있겠죠. 한 번 끝났고 한 번의 추세가 이렇게 끝난 겁니다. 한 번의 추세 끝났고 새로운 추세가 되는 이제 2개라서 상승률이 높지 않죠. 그나마 제가 하나 까먹은 상태라서 들고 있다가 라면 뭐 하나 더 보고 가도 되는 거고 굳이 이런 걸 신규로 접근할 필요는 없겠죠. 대상도 이렇게 보면은 대충 이때 뭐 하나 끝났다고 보면 돼요. 이때 하나의 추세가 대충 정리 다 된 거고요. 3개 나왔고 3개 나왔고 게임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빙그레도 이거 뭐 어떻게 보고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또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력들이 뭐 오늘 매수했으니까 이렇게 됐겠지만은 요거는 조금 멀리 보고 선언매매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물량을 좀 모아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외에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빨간색 종목들이 많이 생깁니다. 최근 들어서 빨간색 종목들이 생겨서 뭐 계속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종목이 대거 많이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추가 매수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다시 시장이 또 오르게 되면은 또 이쪽에 또 종목으로 올라가면서 또 수익 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적당히 자기 상황 봐가면서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준비를 조금 해야 되겠죠. 여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미국 한번 살려보겠다고 난리를 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이 전 세계에 좀 큰 영향을 미친 것 맞고 지금도 현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참 불쌍한 좀 끝물이 왔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잘 될 때는 그냥 미국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잘 되다가 못 사니까 온갖 트집을 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잘 안 될 때 이제 저런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뭐 전 세계가 지금 이 미국의 이런 관세 뭐 여러 가지 짓들로 인해서 예전에는 세계화라고 하면서 어떤 한 점, 전 세계가 어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쫙 이렇게 모여있던 이런 참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한 점이 아니라, 뭐 중국과 러시아 이런 쪽도 있고요. 아니면 뭐 중국, 미국 빼고 뭐 또 다른 어떤 무역 지대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핵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도 게임이 끝나가니까 저런 짓을 하게 될 거고 세계 흐름도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잘 이해하고서 하루하루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멀리 보고 가는 겁니다. 또 그리고 아랫게 우리나라 100년 역사를 이렇게 쭉 한번 보여줬다 아닙니까? 1900년대 그 전후 해가지고 백동화라고 해서 홍성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또 고종때도 있었네요. 그때 돈을 얼마나 많이 찍었던지 우리나라 참 국민들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에 일제 강점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일본 놈들이 전쟁한다고 또 인플레이션을 많이 일으켰죠. 그리고 조금 안정되려 그러는데 북한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 비용을 조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인플레이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70년대 이때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가난해서 이때 벗어나려고 좀 그랬고, 그리고 이제 폴 볼커가 나와서 그 점을 찍고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이때 이제 통화가 많이 안정이 됐었어요. 그 사실은 이래 1980년대 민주화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1980년대를 지나온 사람들이 1980년대를 회상을 하기를 군사 독재가 있고 뭐가 있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때가 제일 살기 좋았다라고 회상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이 중산층들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던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다 이런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7년도에 IMF 외환 위기가 오면서 양극화가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리고 2000년대 이제 저금리가 상당 기간 오래됐답니까? 그 저금리가 오래됐단 말은 저축으로 돈을 모으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산층들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오랜 기간 2000년대부터 계속 진행이 됐고
또 계속 돈을 뭐 그간 2007년도 8년도 그 미국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한번 휘청거렸기 때문에 부의 양극화가 심해졌죠. 그러다가 그 중국 놈들이 이놈 새끼들이 실험실에서 생체 실험한다고 박쥐 가족 까불어 사타가 전 세계로 박쥐 바이러스를 갖다가 퍼뜨리는 바람에 온갖 돈 풀여서 이제 부의 양극화가 더 심화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와서 요래 딱 있는데 이제 묵고 살기 어려우니까 미국이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너는 뭐 죽든지 말든지 미국은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게 100년의 역사예요. 100년의 역사. 이 100년의 역사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살기 좋았던 시절을 뽑아라고 하면은 1980년부터 1997년도가 실제로 한 94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그때 주식시장에서 3년간 내려꼽다가 1997년도 IMF가 왔거든요. 그러면 1994년도까지 한 14년, 15년 요 기간이 국민들이 가장 해피했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래 100년을 놓고 보면은 실제 행복한 시간은 별로 없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을 전체를 놓고 독서 보면은 아주 해피하고 행복한 시절이 별로 없어요. 보면은 뭐 20대 초반에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 그 꽃다운 시절 있죠. 그때가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뭐 돈에 대해서도 부모한테 좀 받아 쓸 수 있고 아르바이트도 뭐 내가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로 치면 뭐 꼽히는 봄 정도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계속 뭐 폭풍 맞아가고 더위에 땀 흘려가고 추위에 쪼들어가고 그래 사는 겁니다. 그래 살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어떻게 보면 참 허망합니다. 100년도 안 사는데 많은 일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한 10년, 20년, 30년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많은 일들이 생기겠죠. 이 많은 일들을 갖다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현명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었겠어요? 그냥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어떻게 얻어 걸린 거 말고 현명하게 살라 그러면 이 금융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경기가 어떤지 판단하는 이런 지식이 상당히 필요하다고요. 그런 공부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또 부를 갖다가 형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번에 인공지능 거품이 일어나고 있고 트럼프가 저 자석이 세계 경기 침체 유도해서 각국이 돈을 풀도록 유도를 하게 되면은 이 거품을 갖다가 더 뻥튀기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럼 돈이 한번 리셋이 된다니까. 그럼 그걸 리셋되는 과정에 주식 투자를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금이나 은행이라도 지금 사가 들고 있어야 된다니까. 유동성 관리 한참 잘해야 되고. 근데 아무리 유동성 관리 잘해도 거품이 빵 터져서 거품이 쌓여가는 과정에 돈의 가치가 뭐 만원짜리가 100원짜리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전략으로서 회피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려다 멀리 좀 보고서 자산 거품 일어날 때 거품을 불리는 방법, 현금을 챙기는 방법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고 나는 진짜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하면은 그거 하십시오. 근데 그거 굉장히 권합니다. 전당포. 전당포에서 다른 거 하지 뭐 전당포 그냥 사업자 하나 내가지고 그냥 이 공부도 필요 없어요. 소유대 놓은 것보다 내가 볼 때 저기 더 나을 겁니다. 월급 되는 대로 그 집에 그 아내분께서 남편 돈 벌고 아내분께서는 전당포 조그만한 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그 화학약품 몇 개 있어요. 화학약품 그 금인지 은인지 구분하는 거 사기만 안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 전당포를 사서 금을 갖다가 은을 갖다가 돈 생기는 대로 이렇게 모으면 이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시세보다 30% 정도 싸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저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저거 하나의 큰 문제점 뭐냐면은 그냥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긴 해요. 나중에 이렇게 분명히 내가 사고 팔았고 했는데 저걸 가지고서 자산을 이제 취득하게 될 때 국세청에서 이 새끼 네 돈 어디서 났어? 이래서 세금 추징 당하면은 그동안 고생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요거 세무적인 면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건데 차라리 뭐 저게 안 되면 검은빵이라도 저는 차라리 권합니다. 그게 훨씬 더 공부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